오늘 친범 같이 이야기 나눠주기 위해서 네 분의 게스트 참석하셨는데요. 김여정, 이정찬 감독님, 그리고 박선영, 이설 배우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분위기만 생각하셨다면 이 팀의 어떤 강아지 같음에 약간 지금 놀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감독님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친범 연출한 김여정입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범 공동 연출한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평일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친범에서 이영은 역할을 맡은 곽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같이 봤어요. 저기 J열 2번에서 맨 뒤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영화 봐가지고 지금 희마리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처럼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얘 때문에.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범에서 박혜영 역할을 맡은 이선이라고 합니다. 팀 분위기가 굉장히 밝네요. 너무 인상적으로 지금 인사를 한마디씩 들었고요. 질문과 답변을 저희가 좀 편안하게 나누다가 건축적으로 이따 마이크를 넘겨서 같이 질문과 답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많이들 써오셨네요. 뒷부분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에 뭐 패드 등 통해서 메시지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 번씩 눈길 주시고 어떤 메시지 가져오셨는지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독님들에게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두 감독이 각자 개발하던 시나리오가 하나로 연결된 케이스로 우리가 친범이란 영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여정 감독의 나의 아이 그리고 이정찬 감독의 손톱이라는 작품이 연결된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가 일단 궁금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이야기가 조금씩 수정된 방향성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캐릭터 중심으로 수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소연, 혜영 중심으로 캐릭터를 잡아갔고 이거 뭐 정찬 감독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손톱 같은 경우는 혜영 캐릭터가 지금이랑 조금 많이 다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좀 얘기하기는 그렇죠. 어쨌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좀 많이 수정을 했고 좀 그러니까 영은이가 왜 그렇게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미 영은은 좀 피폐해져 있잖아요. 그런 전사들이 많이 삭제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정찬 감독이랑 이 이야기가 합치면서 많이 이제 이미 그 시간을 지나서 넘어왔다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회상씬으로 대체를 했었고요. 그 뒷부분 네, 그래서 뭐 각색 과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러 버전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20년 전후가 아니었던 버전도 있었고요. 동시대에서 벌어지는 두 캐릭터로 이렇게 갔던 적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이 혜영이라는 캐릭터의 과거를 소연이로 가져가고 소연이가 혜영이가 되면서 지금의 전체적인 구조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뭐 전반부에서 이제 영은의 전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분량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은 얘기들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전반부는 좀 그게 컸고 2부에서는 사실 그 민 캐릭터가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민이가
그 혜영이로서 좀 보여야 되는 어떤 헷갈리게 하는 지점들을 저희가 어쨌든 장르적인 미스테리를 좀 가져가려고 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각색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웹툰으로 이 작품을 먼저 접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처음에는 웹툰이 원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나리오를 각색해서 웹툰으로 먼저 선보이게 된 케이스더라고요. 아마도 팬데믹의 영향이 있을 듯한데 감독들에게는 그렇게 웹툰으로 먼저 선보이게 된 데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각각 어떤 점들을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웹툰으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사실 이게 웹툰으로라도 안 나오면은 영화가 안 돼 버리면 사실 이야기가 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웹툰 작가님이 또 따로 계셨는데 웹툰이 이제 50화 분량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이야기의 그 중심은 가져가되 더 살이 붙으면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들 같은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진짜 뭐 그 스토리보드 보는 느낌으로 그 웹툰을 보면서 좀 나중에 영화화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영화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네, 아무래도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한 뭐지 자극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아이 소연이의 경우는 좀 자극적인 행동 같은 경우들이 이제 웹툰에서는 좀 더 뭐라지 자극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좀 약간 그냥 저는 그냥 성악설 뭐 이런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설득력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웹툰 환경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스토리보드 보듯이 했었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씬이 수영장 씬이었어요. 그때 봤는데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게 잘 봤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방금 감독님들께서 언급하신 그 스토리보드의 측면에서 무언가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도 해보았는데 물론 웹툰은 스크롤을 내려서 보는 매체고 영화는 또 완전히 다른 문법이 필요한 매체지만 글이 먼저 어떤 형식의 그림으로 한번 제시가 됐을 때는 거기서 벗어난 상상을 하기가 좀 힘든 것도 이야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웹툰이 먼저 시각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감독님들께서 좀 부딪혔던 면들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염려도 되기도 했고요.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웹툰을 그때 당시 오픈했을 때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3, 4년 지났죠.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때 이미지 그때 감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촬영을 하면서 사실 웹툰에 대한 뭐 저한테 영향을 줬거나 의식했거나 다시 찾아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이건 질문 자체가 조금 우문이죠. 이야기를 가지고 각각의 스타일로 만드시는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각각의 작품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웹툰은 또 웹툰의 매력대로 오늘 보신 영화 침범의 매력은 또 영화대로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는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을 제가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이 캐릭터에게서 매력을 감지해내는 최초의 순간이 딱 나에게 발견됐을 때 정말 가슴이 뛰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각각의 캐릭터에게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의 짐작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도 영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사람이 인간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를테면 나 못하겠어 라고 오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지혜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협박하는 건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면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혜영은 비뚤어진 인정 욕구를 가진 사람인데 그게 불쑥불쑥 드러나는 어떤 순간들 그런 게 이 배우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떠셨을까요?
시나리오에 봤을 때 가장 가슴 뛰었던, 다른 의미로 가슴 뛰었던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도둑고양이 핸드폰 딸랑딸랑 이거 오글거리는 대사를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하면서 너무 걱정돼서 가슴이 막 네. 뛰어요. 어떡하지?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해 주시고 또 그 장면에서 혜영이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매우 안심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대사를 너무 잘 살려가지고 서리별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이제 배우로서 대본을 받았을 때 잘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고요. 대본을 처음에 봤을 때는 대본 전체가 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장면이라기보다는 대본 전체의 흐름이 좀 가슴을 뛰게 했고요. 지금 서리 배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다른 의미로 어디가 가슴이 뛰나 싹 생각을 해보니까 잠수를 깊이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 물이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큰 도전이 되겠다 하면서 가슴이 좀 쿵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장면이 보면서 저도 되게 아찔했던 게 잘은 모르지만 수중 촬영에서 그렇게 얌전하게 가라앉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하다고 사실은 알고 있어요. 가라앉는 기술이요. 네. 네, 그 가라앉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이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술을 먹으면 튜브처럼 몸이 뜨니까 이 가라앉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 일단 이 수영을 잘하는 감독님이 조언을 해준 게 숨을 다 빼라고 하더라고요. 죽이지 않고 살릴 테니 숨을 다 빼면서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제 추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벨트에다가 뭘 많이 달았어요. 무게가 좀 나가게. 그렇게 해서 하염없이 가라앉았는데 잘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네. 7m? 수심 7m였다고. 그게 진짜 오래 못 버티거든요. 숨을 빼고 나서는 많이 버텨야 한 진짜 10몇 초, 20초. 일반인들이 그런 수준인데 촬영 때 너무 잘하셔가지고 확실히 초인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셨어요. 그게 신기해요. 제가 잘하고 있는데 왜 끌어올리지? 더 할 수 있는데 왜 끌어올리지? 라는 근데 이제 올라올 숨을 남겨둬야 되니까 이제 끌어올려 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장면이 이미지였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이 됐던 게 앞서서 한 대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발차기를 하지 않으면 가라앉고 만다라는 대사를 항상 말해주는 사람인데 그 장면을 말하자면 발차기를 포기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아이뿐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장면이어서 가라앉는 장면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근데 그 장면에 대한 일단 배우의 감정적인 공감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실제 박선영이라면 하지 않을 선택일 수도 있을 테고 좀 감정이 많이 부딪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아마 손에 그 상처가 있지 않고 그리고 피가 너무 많이 흐른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소연이를 한 번 더 뭔가 잡아서 이 아이를 한 번 더, 여기 수영장에서는 유일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영은이고 유일하게 여기서 나약해질 수 있는 인물이 소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훈육 아니면 훈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는 정도의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놔줬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끝끝내 발차기를 멈추면 가라앉는다는 걸 기억하고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버리고 가는 저 아이의 씩씩한 발차기를 보면서 뭐 여러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 슬프네요.
네,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인상적인 장면인데 방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손에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랑 만났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해지기도 하죠. 아마 수영장, 물이라는 모티프를 설정했을 때부터 손에서 피가 흐르는 이미지, 물에 섞이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떠올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일단 이 시나리오 썼을 때 시작이 수영장에서 엄마와 딸이 수영을 하다가 어떤 몸싸움을 한다 그 이미지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뭐 피는 뭐 나중에 이미지적으로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추가가 된 부분이긴 한데 네, 처음에 그걸로 이 시나리오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장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초반의 이미지가 이 영화 전체의 톤 앤 매너를 책임지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확 사로잡힌 무언가의 힘으로 이후 끝까지 이 영화를 달려갈 수 있는 아주 이미지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훌륭한 배경이 초반 장면들에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혜영은 어떤 방식으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안을 되게 의심스럽고 호기심 어리게 쳐다보는 모습으로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저는 보는 내내 좀 커다란 대형견 같은 느낌으로 이 캐릭터를 물론 마지막에는 대형견이라고 너무 포악한 어떤 것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계속 보았는데 아마 이 20년 동안의 세월을 메우는 게 이 배우에게 가장 큰 숙제였을 거예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순간 어떠한 의도도 보이지 않게 어떠한 세월의 흐름도 보이지 않게 이 캐릭터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 첫 등장의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촬영장에서의 목표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그 역사, 우린 전사라고 하죠. 그 연기할 때 전사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에서 이 캐릭터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때 저는 영은이랑 할머니에게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아프고 배신감도 느끼고 슬프고 그런 거대한 아픈 감정들이 있었겠지만 또 일종의 해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그 소유가 연기한 소연이 왜 맨날 하지 말라고 해요? 라는 말이 있듯이 맨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모든 게 신기한 아이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톤이 진짜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절반 정도는 해방감, 어린아이 같은 무언가 있는 한편 반절 정도는 이게 진짜 만들어진 귀여움이라는 인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오려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어야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생존하려면 좀 연약하고 귀엽고 보호받아야 되는 이미지를 자기에게 계속 주어야 그걸 학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캐릭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진 진짜 절묘한 톤을 그 앞부분의 혜영의 얼굴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정말 감탄하면서 두 배우의 얼굴을 보느라 이 영화를 보는 데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고요. 감독님들에게는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야기가 합쳐진 채로 이 침범이라는 결과물로 완성이 됐는데 저는 이야기가 합쳐지기 전에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근원은 조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여정 감독님은 아무래도 여성이시니까 자녀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성향을 지닌 존재라는 것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가 저는 가임기 여성들에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공포가 근원에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정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낯선 존재가 겨우 좀 평온해진 나의 일상 혹은 평온한 무언가의 풍경에 완전히 찍고 트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마 이 두 분에게 각본을 출발하도록 좀 추동하는 근원적인 공포가 아니었을까 조금 다른 형태의 공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첨언을 하자면 제가 당시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이게 뭐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아이도 없고 뭐 이제 뭐 임신 예정도 없었지만 강아지를 이렇게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반려견 라이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디로 그러니까 집에 막 똥도 싸놓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게 저는 처음으로 겪어본 어떤 제가 지켜야 하는 존재가 제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패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다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되지? 내가 얘를 계속 키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고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애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이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저는 그 아이를 저희 강아지로 생각하고 썼긴 했거든요.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우성, 네,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거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아까 뭐 여정 감독이 이제 혜영 캐릭터가 이렇게 각색되기 전에 좀 많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끝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 채로 끝나는 형식이었는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물들이 언제나 우리 사회에 섞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이렇게 섞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기서 오는 공포? 그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초반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이야기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테마가 조금 변한 면이 있죠. 네. 그러네요. 원래는 그 침범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미지의 것,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조금 더 큰 이야기였을 것 같다는 상상이 지금 되는 것 같고요. 배우들은 여성 캐릭터들이 온전히 만들어간 스릴러라는 점에서 엄청난 좀 쾌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게 한국 장르 영화 안에서 정말 쉽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일 것인 것 같거든요. 여성 사이코패스, 절대 악, 이유를 붙일 수 없는 어떤 악한 이미지 같은 것들 이것이 또 그러니까 모성 파괴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쉽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의 배우들의 연기가 캐릭터를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한층 배우들끼리 의기투합하는 작업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갈증이 조금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 질문할 때마다 순번을 정해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귀한 시나리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었어요. 이런 인터뷰할 때 이렇게 여자들이 우르르 나와서 스릴러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참 귀한데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귀한 시나리오인지도 몰랐고 이게 여성들 어떤 정신질환이나 모성의 파괴나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잘 몰랐고 그래서 뭐 설이나 유리 배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온전히 이 인물들의 상황, 목표 그리고 이제 그게 흐름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관계성에 좀 더 집중하기에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본에 이제 명확하게 다들 이렇게 잘 써져 있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촬영이 끝나 있었던 거고요. 어떤 쾌감? 그냥 연기할 게 참 많아서 다양한 감정을 응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캐릭터라는 점에서는 신났었죠. 예, 연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할 게 많으면 참 신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 모습 보여주다가 저 모습 보여주다가 지키려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참 재밌지만 안에 누르고 눌러 있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스며드는 이런 캐릭터도 참 재밌는데 영은의 캐릭터가 고랬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좀 쾌감이랄까요? 네, 신났었어요. 네. 또는요? 저는 그냥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거 이전에 시나리오가 그냥 너무 재밌었고, 이거 그냥 해보고 싶다. 무조건 한번 해보고 싶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더 편하게 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련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혜영이란 캐릭터는 진짜 많은 배우들이 해보고 싶어 할 거라고, 그런 정말 소중한 캐릭터라고. 저도 이제 언니처럼 그거 너무 조금 늦게 안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알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그걸 너무 아끼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덜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마음 무언가 하나 없이 그냥 오로지 즐거움만 가득하게 안고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영이 연기하면서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이미지는 약간 압력밥솥 같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계속 뜸을 들이고 있다가 한 방에 증기를 발사하잖아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그 발사하는 장면과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증기를 발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뚜껑을 날려버리는 거의 압력밥솥의 폭주를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게 자기 부분에 집중하고 연기에 집중하고 같이 만들어갈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촬영이죠. 의미는 사실 그 나중에 생기는 거니까요. 결과론적인 거니까 어쩌면 배우들이 이야기한 것이 훨씬 정확한 답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배우는 사실 마지막 장면에야 만나게 되잖아요. 영화 내내 만날 일이 없다가 이게 전체 촬영 중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찍은 장면인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아마 가장 고대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장면일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언제 찍은 장면인가요? 그 장면이? 이제 저희가 순서를 반대로 찍었는데 2부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1부로 넘어왔는데 딱 그 중간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제 2부가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끝까지 다 찍고 엔딩 씬을 찍을 때쯤에는 설희 씨는 거의 마지막 분량 장면이었고 선배님은 거의 첫 촬영 수준이었어서 네, 네, 한 회차만 찍고 그 다음 2회차 때 이제 그 장면을 찍으신 거라 저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왜냐면 두 분이 같이 호흡을 해본 장면이 없잖아요. 붙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걱정반 기대반으로 이제 그 장면을 찍었는데 너무 그 현장에서 기운이 좋아가지고 걱정할 게 싹 날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은 게, 어쨌든 20년 만에 보는 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낯섦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잘 묻어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전 모든 걸 다 찍어놓고 마지막 방점을 딱 찍어서 굉장히 마음 편했는데, 언니는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걸 찍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괜찮았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괜찮으셨다고 지금. 네,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잘해줬거든요. 설이가 그 연기를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촬영 초반이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그 어린 소연이만 제 머릿속에 오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장해버린 소연이가 그냥 어린 아이처럼만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도움을 더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낯섦과 함께 네, 어린아이의 모습. 그래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덕분에.
이게 촬영 스케줄의 비극이자 배우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정도 더 도움을 받을 테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촬영 순서야 어쨌건 상관없이 막 그 뒤섞인 스케줄 사이에서도 최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항상 배우들에게 경탄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순서대로 영화를 쭉 본 다음에 느끼지 못하는 생각이지만 촬영장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더더욱 놀라워지는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 그 마지막 장면의 뚝심이랄까? 그러니까 절대 쉬운 동화으로 가지 않는 이 선택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캐릭터에게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 굉장히 단호함 같은 것이 엔딩에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또 상상해보면 이게 신인 감독들이 썼을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해보면 피드백 수정을 엄청 받았을 것 같은 설정인 거예요. 왜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냐? 왜 말끔한 봉합으로 가지 않냐? 이건 좀 찜찜해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장면을 지켜냈다는 것에 저는 일단 너무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을 둘러싸고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감독님들의 마음의 변화, 동력은 어떤 것이었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영화가 그 소연이라는 쉽지 않은 아이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쨌든 그런 기질을 타고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썼고, 그리고 혜영이가 됐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또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어서 그 인물을 납작하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또 그 인물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변명해주듯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장면이긴 했어요. 엔딩에서 엄마를 만나는 장면을 처음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까? 엄마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뭘 보여주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혜영이라면.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 장면 그거에 포커싱해서 쓰면서 지금 같은 이야기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주변에서 찝찝하다 막 편집 과정에서 사실 그 후에 에필로그 하나 더 있었기도 했고, 뭐 여러 고민을 했는데 지금의 결정이 조금 그래도 관객들한테 뭔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정말 돌 맞은 것 같은 충격으로, 내가 맞은 것 같은 충격으로 극장 밖을 나서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정 감독님 혹시 첨언할 얘기 있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 그렇게 충격적인 엔딩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그 처음 이제 얘기를 합치고 그 웹피 액자 구조 같이 앞에 시작 소연이 뒤에 혜영이 이렇게 엔딩으로 하자 정하고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소연이가 어렸을 때 엄마랑 하지 못했던 얘기를 결국에는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변명으로 보이지 않게 최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뒷부분에 대사 부분 같은 것도 많이 저희가 엄청 고민하면서 편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대사가 좀 더 길었기도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뚝심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네. 항상 수영장이 엄마로 대변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불로 또 오히려 침범해오는 딸의 이미지가 영화 안에 계속 있는데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버려인 어떤 절대 악의 탄생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 이설 배우의 표정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마음이 새기면서 보았는데 감독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분도 들었을 것 같아요. 박선영 배우의 얼굴을 이 장면에 담는다는 거. 이설 배우야 사실 여러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았지만 박선영 배우는 처음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본 얼굴이기 때문에 이 배우를 처음 스크린에 소개했다는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대박이다. 라는 생각 그 장면을 촬영하시면서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생각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그 전에 이제 1회차를 찍었었는데 그때 저희는 확신을 했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미 촬영 감독님도 대박이야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서한 선배 얼굴이 너무 뭐 이렇게 얼굴 칭찬하면 좀 그렇지만 그 큰 스크린으로 선배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담는 과정이 저희 촬영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미 1회차 그 닭 잡는 장면, 그 눈 많이 내리는 그 장면이 1회차였거든요.
그 배경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거기에 서 있는 선배님의 그 차가운 얼굴이 아 이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치랑 저랑 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듄을 찍을 때 드네빌레브 감독이 티모시 잘라의 첫 촬영 때 카메라 뒤에서 춤을 추었다고 우리 영화 된다라는 생각에 근데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촬영장에 계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특수 청소 업체잖아요. 전 이 설정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통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게 되는 상황이 많겠죠. 그리고 드물게는 뭐 살인 사건 현장이라거나 이렇게 좀 어려운 현장을 청소하는 사람들이란 설정인데 이 직업적인 배경이 굉장히 특수하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죽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혜영이 조금 친숙함을 느낄 만한 설정일까?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이 우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이 공간 설정, 이 일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많은 직업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에게 특수청소라는 직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흥미도 저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의 개인적인 제일 가장 개인적인 부분들 특히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자기의 가장 프라이버시한 것들이 남겨지는데 아예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삶을 복귀해 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는 뭔가 좀 페이소스 같은 게 있다고 저도 느끼긴 했고 저희 영화에서는 사실 그게 이 인물들 배경에 있어서 뭐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유품 정리하다가 이제 민이랑 싸우는 씬 같은 거 보면은 그 혜영이가 그런 사람들의 사연이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분명히 받는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혜영이가 갖고 있던 뭐 엄마에 대한 실망감이랄지 책임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 배경 안에서 이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관객석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던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가장 먼저 손 드셨죠? 중앙 쪽에 계신 관객분입니다. 저는 영화 부흑제 때부터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 곽선영 배우님 장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주차장 씬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수영장 씬하고 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 그래서 곽선영 배우님이 소연이가 달아나는 걸 보면서 이제 해방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아니면 아 내가 버렸구나 기어이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 항상 그걸 궁금해하면서 이제 영화를 계속 거듭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모델레이터 분이 질문을 해주셨을 때 수영장에서 침몰하면서 약간 체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게 생각됐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혹시 곽선영 배우님은 그 장면에서 그 주차장 장면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영은 이의 마음을 그나마 알아주는 사람이 소연이의 상담 선생님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하합니다. 박원님 진짜 축하합니다. 말씀이고. 엄마도 온전히 뭐 정신병원에 가면 오히려 뭐 사람이 어떻게 된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였고 남편도 뭐 제3자나 다름없는 사람이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여운이었고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소연이가. 근데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제 때마침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고 이제는 나도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수영장에서 아이를 가둬놓고 자물쇠로까지 잠가놓고 거기서는 내가 아이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버리고 지혜를 확 밀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아이를 어떻게 제압을 하며
어떻게 얘랑 같이 살아가야 할지를 막막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근데 남편이 안 도와주죠. 나뭐 어쩌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원래 대사는 영원아 나 결혼해요. 그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영원아 나 결혼해. 그 대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도 회사야 받아야 돼. 그것도 사실은 여친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돼버리고 많이 놀라셨네요. 남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영훈도 사실은 굉장히 사랑받고 사랑을 온전히 주고 그러고 싶었을 인물일 텐데 그 순간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 순간은 발이 땅에 찰싹 달라붙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꼼짝 못하고 땅으로 꺼져버리는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분이었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차마 잡으러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차마 못 잡으러 가는 몸이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은 그러니까 나중에 막 정신을 차리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엄마의 모습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연 아빠에 대한 분노로 말문이 지금 막혀 있는데 결혼? 그 상황에 결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알고 갑니다. 지금 버전이 그 소연 아빠를 캐릭터를 좀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했군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많이 손드셨는데 이설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다시 다 내리고 하나 둘 셋! 어디야? 저 제일 빨랐어. 하얀색. 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혜영이가 나오는 장면에서 조금씩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한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일인데 저도 모르게 약간씩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요즘 심리학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공감될 수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껴서 이제 글을 쓰시거나 연기를 하실 때 혹시 혜영이란 인물의 동정심을 느끼셨거나 약간 색다른 감정을 느끼셨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누군가는 내가 연기한 혜영이를 보고 마음이 동하는 순간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본 읽었을 때 혜영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생각을 했었고 얘는 진짜 사랑받고 싶은 애 그리고 자기가 어딘가 결핍을 안고 태어난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나의 보호자조차도 나를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온몸으로 느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각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얘가 진짜 불쌍하다. 자기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사이코패스는 뇌 어느 부분이 좀 다르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나는 진짜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데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사실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환경에서 얘가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지냈을까. 근데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나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서로가 이해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계속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분노나 상심이나 외로움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니까 배우로서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길게 말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쓰면서 이 영화를 쓰면서 제일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저희도 이해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답이 이거다라는 그러니까 엔딩도 그렇게 열어놨던 이유도 영화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이 소연이라는 아이가 원래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또 여러 상황들에서 또 영향받으면서 점점 자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한 혜영이라는 사람을 두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들과 어떻게 대면하면서 그들을 또 키워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공감하시는 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혜영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기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일 수 있어도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뭐 감정을 느끼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혜영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관객분들의 자유이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근데 저도 동정심을 느꼈거든요. 대본을 봤을 때. 이 아이의 행동은, 이 사람의 행동은 정말 용서받으면 안 되는 정말 나쁜 행동들이죠. 하지만 왜 그러는지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 의미에서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주변에서 좀 도와줬더라면 아빠도 있고 뭐 예전에 설이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도 너무 종교에 빠져있지 않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 좀 뭐 시설이나 병원이나 지금처럼 좀 많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동정심이 갔고요. 그게 잘못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들려요? 네. 아, 이게 자꾸 귀가 잘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그 제임스 펠런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를 가지고 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대요. 그 사람의 보호자들이 그의 성향을 알고 공감 능력을 미친 듯이 교육시켰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는데 사이코패스인지도 모르고 교화에서 잘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혜영이가 마지막에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얘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을 마음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다층적으로 쓰인 각본이 있었고 또 그렇게 느끼시도록 연기한 배우 열연이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에 여러 가지 면들이 섞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캐릭터였죠. 그리고 공감을 아무도 못하더라도 사실 연기하는 배우는 그 캐릭터의 공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사랑해야지 어쩌겠어요. 내가 연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외로운 작업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 진짜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맛의 배우들이 연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소연 아빠가 지금 저는 자꾸 머리를 만지고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얘가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라고 자꾸 지금 생각이 거기로 가는데 빨리 지우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곽선영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제가 남자분 그 어린 소연이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 물로 무서워하게 된 걸 물로 설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만약에 물 이외에 다른 후보지가 있었으면 어떤 거였을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영장에서부터 제가 그 이미지에서부터 시나리오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플랜은 없었고요. 무조건 물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은이가 소연이를 컨트롤을 계속 못하잖아요. 근데 유일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은 수영장이어야 된다. 그 설정을 가져갔을 때 소연이가 거기서 수영을 못하는 설정이면 영은이가 거기서는 우위를 가지고 소연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설정을 가져가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소연이가 물을 무서워한다라는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생각했었어요. 소연이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어쩌면 자기를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엄마가 나를 수영장에 데려가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장을 싫어한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물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을 또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저도 부산영화제 때 보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게 엔딩 때문인 이유도 있었는데, 혜영이라는 그 캐릭터가 단순히 그냥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 서사나 이게 공감이 돼서, 일반적으로 뭐 사이코패스면 응징돼야 되고 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공감이 되고 뭐 팬 하나 때문에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진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한 명 더 추가해서 이제 관객 입장으로 처음 볼 때는 혜영이가 누군지 그거에 이제 빠져서 보게 되는데, 연기하시면서 그 유리 배우님하고 둘이 혹시 캐릭터가 이제 뭐 대본을 보셨으니까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상대방 캐릭터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얘기를 나눠보셨는지. 내가 미니언이었다면? 네. 저는 그 당시에 혜영이한테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유리 언니가 연기한 민에게, 그리고 그런 민의 본체인 유리 언니에게 굉장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진 않은 것 같고, 그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권유리가 민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있지 않았나? 아까 저분처럼 공감하고 일찍이 공감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그냥 해주고 계셨던 거 맞아요. 그 엄청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거 마인드맵이라고 하나? 뭐 맞죠? 이 동그라미 그려놓고 가지 마크를 또 동그라미 그려놓고 막 그런 걸 하다 보면서 또 하나 방금 생각이 난 게, 가끔 진짜 화가 나면 누굴 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없나? 혹시 있었던 분 있으세요? 살면서 누가 한번 때리고 싶다고 생각, 어이 저거 진짜 이렇게 왜 이렇게 없다고? 아니요, 진짜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때리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거고, 누군가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는 나쁜 행동이니까. 근데 이제 혜영이는 그냥 그걸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연기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살면서 못하는 거를 내가 생각만 하던 거를 혜영이는 다 하니까 그냥 그런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 그렇다고 죽이는 그런 것 말고 조금 부럽다고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그렇게 이해하니까 저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느끼고 다 똑같은데 그냥 좀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걸 그냥 해버리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좀 과하고 지나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를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면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지점을 잘 잡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시간이 유달리 좀 금방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설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분들 끝인사 한 말씀씩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집을 해가지고 여기 또 앉으니까 되게 많이 떨리네요. 또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대답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와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봐주시고 느껴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질문해주셔서 관객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언제 이렇게 혜영이 같이 멋진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하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다시금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10만이 되는데 10만 되면 또 다시 무대 인사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 무대 인사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께 다시 자리에 서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야지. 그래.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오늘 GV 오랜만에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돈내산으로 몰래 봤는데 여러분들 호흡, 여러분들 반응 다 들켰어요. 다 봤어요. 저희 영화를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이 말대로 저희가 이제 10만이 되면 신나는 무대 인사를 할 수 있고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 갈망해서 사실 이 자리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졸랐어요. GV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많이 듣고 싶어서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소연이가 닭 잡는데 닭을 너무 잘 먹잖아요. 할머니가 끓여주는 백숙을 너무 잘 먹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는 부분이고 이야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만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희는 상상도 못한 숫자거든요. 저희를 이렇게 애껴주셔서 그리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그래야 또 만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 영화 봐주시고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족스러운 대답을 많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진 영화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 영화 그런 영화였으면은 좋겠고요.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면은 10만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GV 할 때마다 너무 떨리는데 배우님들 말씀대로 너무 설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객분들의 반응 듣고 이런 게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가 10만이 되면 또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는 제가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김희정 감독님이 곧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최고의 결혼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속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극장을 찾아주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얼마나 더 힘이 들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영화를 봐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요. 신범에도 여전히 앞으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성원 꾸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